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18년 여름, 진주의 한 아파트는 열기로 눅눅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불신의 공기가 복도를 떠돌았어요. 506호 주민은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죠. 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널려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서서히 올라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본 순간 그것이 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민은 충격에 휩싸여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민원을 넣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없었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직감이 사람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스쳤죠. 며칠 뒤, 이번엔 406호 주민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위층에서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베란다 창문 쪽으로 던져져 집안 곳곳에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집에는 42살의 도현이라는 남자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불쾌감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층 506호를 직접 찾아갔어요. 당신들이 던진 벌레가 우리 집안을 헤집고 다닌다. 제발 멈춰달라라는 절규 섞인 항의였어요. 하지만 506호 주민은 결백을 주장하며 그런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죠. 오히려 그들은 도현이 인분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역으로 의심했어요. 그 순간 아파트의 공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벼려진 의심으로 가득 채워졌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406호에 들어가 벌레가 있다는 민원을 직접 확인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허공만 맴도는 불신 속에서 불편은 점점 더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506호에 사는 은주와 그녀의 어머니가 출근하던 길에 계란 세례를 맞게 돼요. 계란이 깨지며 옷에 흥건히 묻고 욕설이 공기 중에 날아들었죠. 예기치 못한 폭력에 놀란 그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지만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은 공포가 남았어요. 은주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몰래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젠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결국 은주의 가족은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다시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의심은 사실이 되었죠. 화면 속에는 도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은주가 귀가하던 늦은 밤, 그는 그림자처럼 뒤따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의 발이 문 앞에 고정된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장면이 길게 이어졌어요. 어둠 속 실루엣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그 순간, 단순한 이웃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란 사실이 드러났죠. 화면을 바라보던 가족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새벽, 복도 바닥에 끈적하게 번진 액체가 발견됐습니다. 강렬한 악취가 코를 파고들었고 CCTV 속에서 범인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현이 들고 있던 병에는 간장, 식초, 그리고 인분이 섞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문 앞에 흩뿌리며 만족스러운 듯 떠났죠. 벽을 타고 내려오는 끈적한 흔적과 함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복도 전체를 휘감았어요. 주민들은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안전해야 할 공간이 점점 공포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아파트는 평범한 주거지가 아닌 알 수 없는 위협이 도사리는 요새로 변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불안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은주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는 느낌에 시달렸고 가족은 결국 현관문을 2번, 3번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죠.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주민들은 이웃 간 갈등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도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작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라는 집단 공간은 점점 더 폐쇄적인 감옥처럼 변했고 긴장감은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짙게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은주의 어머니가 새벽 출근길에 나섰을 때 낯선 그림자가 불쑥 다가왔어요. 욕설과 함께 날아든 계란은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와 옷을 덮쳤습니다. 계란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렸고 주변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은주는 곧장 뛰어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두려움은 더 짙어졌어요. 익숙한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아기가 집요하게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조여왔죠.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가족은 스스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집 앞에 설치된 CCTV 화면 속에는 모든 답이 담겨 있었어요. 도현의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연처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은주의 귀갓길을 그림자처럼 따라왔고 초인종을 누른 뒤 문 앞을 떠나지 않았죠. 발끝은 문턱에 고정된 듯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실루엣은 차갑게 서 있었어요. 보는 이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릴 만큼 그 화면은 숨막히는 위협 그 자체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도현의 행동은 한층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새벽 복도는 이상한 액체로 얼룩졌습니다. 간장과 식초, 그리고 인분을 섞은 끈적한 액체가 현관문에 흘러내리며 지독한 악취를 퍼뜨렸죠. CCTV에는 도현이 병을 들고 뿌리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돌아서는 몸짓은 기묘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듯했죠. 주민들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도 손끝에 끈적함이 남을까 두려워했고 집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조차 무거워졌어요. 이웃 간 단순한 분쟁이라 여겼던 갈등은 이제 공포의 일상으로 변했어요. 주민들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수차례 오가며 불안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가족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곱씹듯 두리번거렸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하나에도 귀를 곤두세웠어요. 도현의 집 앞에선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도 했고 복도 곳곳에는 의도적으로 흩뿌려진 흔적들이 남아있었죠. 누구나 위험을 감지했지만 아무도 정면으로 막아내지 못한 채 불안은 서서히 절망으로 깊어지고 있었어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 아파트 복도는 정적을 잃었어요.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어둠을 뚫고 검은 연기가 계단을 타고 솟구쳤죠.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을 핥으며 번졌고 자던 주민들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마다 발걸음과 비명, 그리고 뒤섞인 연기 냄새가 숨통을 막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포가 아파트를 덮쳐오고 있었죠. 은주와 그녀의 어머니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집을 나섰어요. 그들은 연기가 가득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2층 비상구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과 마주쳤습니다. 흐릿한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죠. 양손에는 번뜩이는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한쪽은 34cm의 회칼, 다른 한쪽은 날이 긴 장검이었어요. 공포는 불길보다 더 빠르게 두 사람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잠시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은주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다음 순간 칼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어머니의 목 부위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1층 출입구 쪽으로 비틀거리며 달아났어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 2층 복도로 몸을 틀었지만 혼란과 연기는 그녀의 발을 묶었죠. 도망치려는 숨결마저 연기에 막혀 흔들렸습니다. 복도는 순간 전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은주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힘겹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속도는 달아나는 두 다리보다 더 빨랐어요. 결국 은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복도의 메아리처럼 남아 사라졌죠.
그 순간 아파트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비상계단에 도사린 어둠과 맞닥뜨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자는 다시 계단에 웅크린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4층에서 대피하던 11살 서연과 어머니가 내려왔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연의 어머니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손녀를 지키려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조차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몸에도 무자비하게 상처가 새겨졌고 계단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울음은 연기를 가르는 듯 아파트 전체에 퍼졌어요. 계단참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자의 칼은 숨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온몸으로 딸을 막아섰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어깨와 가슴을 베어냈죠. 이어진 공격이 할머니마저 목과 얼굴을 잇따라 찔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서연은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계단 벽에 부딪히며 흔들리는 작은 몸짓이 그날의 공포가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보여주었죠. 잠시 후 서연의 아버지가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눈물로 얼어붙은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는 절규하며 그들을 부둥켜 안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져서 내려가라 으며 몸을 돌려 다른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습니다. 그 순간조차 그는 가족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졌죠. 그러나 계단 위의 남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고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위로 번졌고 연기는 계단마다 뿌옇게 내려앉았어요. 그 와중에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선 또 다른 모녀가 대피 중이었어요. 59세 어머니와 31세 딸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 끈은 너무도 쉽게 잘려나갔습니다. 남자는 망설임조차 없이 칼을 내리쳤고 두 사람은 몸을 맞대며 저항했지만 칼날은 거침없었어요. 계단 난간에 피가 튀고 숨 넘어가는 신음이 겹겹이 쌓였죠. 70대 노부부도 그 계단에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대신해 대피를 서두르던 두 사람은 결국 그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 앞에 선 할아버지는 전혀 무기가 되지 않는 빈손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그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할아버지는 쓰러지는 순간까지 아내를 끌어안으려 했죠. 곧이어 칼은 할머니의 목을 스쳤고 그녀는 난간에 부딪히며 비명을 흘렸습니다. 계단은 순식간에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비로소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미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계단에 버티고 선 남자와 마주했죠. 그는 마지막까지 칼을 움켜쥔 채 눈빛을 번뜩였어요. 공포탄이 발사되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실탄이 발사되며 그의 팔이 꺾여 나동그라졌습니다. 긴 대치 끝에 그는 제압되었고 피로 얼룩진 계단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나 그가 남긴 참혹한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계단은 여전히 연기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경찰이 그를 붙잡아 끌고 내려갈 때 주민들의 눈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5명의 목숨은 이미 꺼졌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2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람들의 손끝은 축 늘어져 있었고 복도마다 피가 얼룩처럼 번졌어요. 화재와 흉기가 동시에 휩쓴 그 아파트는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셈이었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포가 일상 속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체포 직후 도현은 자신을 둘러싼 경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506호 주민들이 합심해서 나를 괴롭혔다. 벌레를 뿌리고 욕을 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범행을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폭발로 포장하려 했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기묘한 색채가 묻어났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도현은 평범한 이웃의 탈을 쓴 채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죠. 과거 회사 생활에서도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며 낯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치료는 중단되었고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꾸준한 치료 없이 방치되면 어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지 이 사건은 그 잔혹한 예시가 되었어요.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심리에는 피해의식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모두가 나를 감시한다. 그의 진술은 피해망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검사 과정에서 그가 그린 그림조차 충동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피랍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범행 당시 망상과 분노가 겹쳐져 제어 불능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그 설명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순 없었어요. 상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남겨진 흔적만이 아파트를 뒤덮었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06호 주민은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한 이웃 분쟁이라며 사건은 종결되었죠. 도현의 형 역시 동생의 정신질환을 알리고 강제 입원 방법을 물었지만 법적 절차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치료의 공백은 곧 위험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아파트를 집단 참사의 무대로 바꿔놓았어요. 그날 새벽의 비극은 단 한 사람의 광기만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놓친 수많은 경고가 모여 만들어낸 재난이었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